오늘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와 함께 AI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인 성장세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잠정 집계치가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3%를 웃돌고 블룸버그 전망치 3.1%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미 상무부는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배경으로 수입이 줄고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 점을 꼽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신의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반도체, AI에 대한 풍향계인 만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실적이 조금은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도 나왔습니다. 2분기 GDP 잠정치가 직전 대비해서 3.3%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바로 PC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어떠한 숫자가 찍히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고용 안정 플러스 GDP 성장, 파월만 신중 모드라는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있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고용뿐만이 아니라 GDP까지 간밤에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GDP에 대한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관련해서도 고용 지표가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1분기와 좀 비교하면 어느 정도는 큰 폭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지표 어떻게 좀 배경이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용지표와 또 GDP 잠정치는 연준이 3.3% 성장으로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3.1%도 웃도는 결과인데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였던 걸 감안하면 큰 폭의 반등입니다. 상향 조정 배경을 보시면 소비와 기업 투자가 주요 요인입니다. 기업 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5.7%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소프트웨어와 운송 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확대됐습니다. 순수출도 GDP 성장 기여도가 크게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지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GDP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 노동시장 또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두고 공통적으로는 미국 경제 펀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월가의 한 경제 전문가는 GDP 성장률 상향과 고용 안정은 연준이 성급히 금리를 내릴 이유를 줄여줬다며 이제는 점진적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해왔기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면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국제투자은행 관계자는 지표 개선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은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 지연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체력이 있다는 건 분명히 호재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오히려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성장과 고용 모두 예상보다 좀 탄탄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댓글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플러스 파업, 한국 GM 3중고 현실판이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이 한국 GM 관련돼서도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현재 완성차 업계들이 계속해서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완성차 기업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이 좀 줄어든 상황이다라면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게 관세까지 유지가 된다면 더욱더 좀 부담과 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산업 전반에는 어떠한 위험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하 지연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전년 대비 약 1조 6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만약 9월에도 25% 관세가 유지된다면 하반기 실적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세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가를 높이면 수요가 줄고요. 그대로 흡수하면 마진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충격은 완성차 기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됩니다. 자동차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연결돼 있는 산업이라 완성차의 부담이 곧바로 부품 협력사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과 미래차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현금 흐름이 막히면 중장기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추후 관세를 15%로 낮추더라도 소급 적용 조건이나 현지 투자 확대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관세 인하만으로는 예전 같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 과거에는 무관세 혜택 덕분에 일본이나 EU 대비 가격 우위를 가졌지만 앞으로는 모두 동일한 15% 관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25%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서 협력사와 고용까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외교 협상력, 장기적으로는 현지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다가 노란 봉투법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철수설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좀 더 악재가 겹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완성차에 대한 부담이 곧바로 부품 협력사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앞으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있어서 좀 리스크라든지 앞으로 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한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하 때문에 아직 어려운 상황인데 또 관세 부담, 노사 갈등,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라는 제도적 요인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GM은 파업과 법 개정 영향이 겹치면서 철수설이 다시 불거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노조는 매각론이 철회와 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9월부터는 철야 농성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해외 본사가 한국 사업장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실제로 헥터 비자레아 한국 GM 사장은 이 법 시행으로 GM 본사가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되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신뢰 상실입니다. 관세 문제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고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며 제조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해외 본사가 한국 시장을 안정적인 생산 거점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매력이 떨어져 글로벌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해법으로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는 빠른 외교 협상력으로 관세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과 노조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파업, 또 제도 리스크가 동시에 겹치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 관세뿐만이 아니라 노사 문제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봉투법뿐만이 아니라 노사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슬림 배터리 전쟁, 삼성 3,900 밀리암페어 아워 그리고 애플은 2,800 밀리암페어 아워라는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초슬림 배터리 관련해서 스마트폰 계속 전쟁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포착이 되는데요. 이런 흐름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시장의 특징입니다. 먼저 유럽을 살펴보면 삼성의 점유율은 36%로 1위를 차지했지만 애플이 24%까지 올라오면서 두 회사 간 격차가 전분기 대비 좁혀졌습니다. 전체 출하량이 9% 줄어든 가운데 삼성도 10% 감소했고 특히 유럽의 친환경 규제로 갤럭시 A6 출시가 지연되면서 판매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삼성이 1위를 지키긴 했지만 시장 환경 악화 속에서 방어적인 성격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점유율이 31%로 전년 대비 8%포인트나 올랐고 같은 기간 애플은 56%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보급형 모델이 꾸준히 팔린 데다 폴더블 신제품 효과까지 겹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 갤럭시 S25 엣지처럼 초슬림 디자인의 고성능을 담은 전략 모델이 출시된 것도 시장 반응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는 규제와 경기 둔화라는 외부 변수로 삼성의 성장이 제한됐던 반면 미국에서는 신제품 효과와 제품 라인업 다변화가 점유율 상승을 이어줬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2분기는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나타난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과 애플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반기 9월에는요, 아이폰 17이 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면 승부에 나서게 된다라는 이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요즘 삼성전자 이 갤럭시 폰에 대해서 계속 인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폴더블에 대해서도 초격차를 좀 벌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애플을 앞설 수 있는 삼성전자만의 그런 승부수가 또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삼성이 이번 하반기 경쟁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승부수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출시 효과입니다. 삼성은 이미 갤럭시 S25 엣지와 폴더블 시리즈를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9월에서야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하기 때문에 하반기 초반 소비자 반응과 마케팅 효과는 삼성이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둘째는 보급형 라인업 강화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Z 플립 7 FE라는 보급형 폴더블을 내세워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습니다.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애플과 정면으로 맞붙되 중가나 보급형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투트레 전략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애플은 이 시장에서 아직 마땅한 대응 카드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폴더블과 온디바이스 AI의 초격차입니다. 삼성은 이미 플래그십 폴더블과 보급형 모델을 동시에 선보이며 폴더블 대중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여기에 번역, 검색, 또 사진 편집을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까지 탑재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직 폴더블 기기가 없고요. AI 기능도 iOS 19에서 이제 막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애플의 브랜드 충성도와 생태계 파워는 여전히 삼성에게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의 신제품 효과와 폴더블 초격차, 또 보급형 라인업이라는 3박자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초반은 삼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공세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브랜드 파워까지 좀 맞붙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어제 기준금리 결정이 됐죠. 동결로 결정이 됐는데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SKT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두 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보통 성장이 좀 둔화가 된다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경기보다는 집값 안정을 좀 더 우선시하다라는 결정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차례나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 때문입니다. 정부가 6월 말에 627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였고 일부 지역 집값도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기 지역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집값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입니다. 지금도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인데 만약 우리가 추가로 내렸다면 격차가 2.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결이 된 만큼 아무래도 좀 금융시장의 안정을 조금 더 택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률 전망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은이 수정한 이 경제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성장률 전망은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은 0.8%에서 0.9%로 상향이 됐는데 두 차례 추경 집행과 소비 쿠폰의 지급 효과, 또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회복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로 유지됐고요. 물가 전망도 기존 1.9%에서 2%로 소폭 올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들어서야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당분간 빠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점이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동결을 했으니 이제는 10월쯤에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인가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요.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이번 동결을 사실상 완화 쪽의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건데요. 인하를 시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10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다만 연속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강세고 또 가계대출도 확실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앞으로 금리의 방향은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 흐름,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가 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폭은 0.25%포인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0월에 한 차례 인하를 하고 그 뒤에는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이 집값에 대해서 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그래도 10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금리가 결정이 될지 앞으로의 이 갈림길이 어떻게 좀 좁아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1,347억 원 넘는 과징금을 매기게 된 겁니다. 우선 어떤 사고였고 어떻게 지금 유출이 발생하게 된 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은 해커가 2021년 8월 이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서 2년 정도 숨어 있다가 올해 4월에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가입자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 같은 핵심 정보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문제는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겁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지 않았고 해킹 징후도 제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려졌던 보안 취약점은 방치가 됐고요. 유심 인증키 같은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해커가 쉽게 계정을 탈취해서 9GB가 넘는 이 데이터를 유출할 수가 있었고 2022년에는 비정상 접속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관리 부실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 최대 과징금이 지금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SK텔레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해킹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논란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 결정은 형평성 논란이 조금 커졌습니다. 2022년 구글과 메타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하면서 합계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고의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례였는데요. 반면 SK텔레콤은 외부 해킹 피해를 당한 사건인데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더 컸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보를 빼앗긴 기업이 구글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게 맞느냐는 불만도 일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위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2년 넘게 보안이 허술했고 핵심 인증 정보까지 노출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건데요. 또 유출 사실을 72시간 안에 알리지 않은 점, 개인정보 책임자의 관리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과징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재, 회사 재무에게도 이 큰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파장들이 좀 예상이 될까요? 네, 일단 SK텔레콤은 올해 이미 위약금 면제나 통신비 지원으로 인해서 8천억 원 가까이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1,347억 원의 과징금까지 더해진 건데요.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회사의 개선 노력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9월 초에는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제재가 보안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업 때리기 논란으로 남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SKT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유심 해킹 사건 좀 큰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좀 전환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세안의 대표 신흥시장 베트남에 본격 진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치료제와 항암제를 잇따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출시하게 된 걸까요? 네, 셀트리온이 올해 들어서 베트남에서 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와 그리고 유방암 위암 치료제인 허주마가 판매 허가를 받고 각각 6월과 8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두 제품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 출시와 동시에 성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은 병원 입찰 중심의 시장 구조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신뢰가 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은 지난해 법인을 세운 뒤 의료진 대상 학술 행사와 컨퍼런스를 꾸준히 열면서 그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결국 이런 준비가 이번 초기 안착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고요. 회사는 하반기에도 제품군을 더 늘리면서 앞으로의 시장 입지를 더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베트남에 집중 공략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베트남에 공략하게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베트남은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약 10조 원 규모인데요. 최근 10년간 매년 7%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현지 법인을 세우고 직접 판매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성과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램시마가 70% 이상, 싱가포르에서는 램시마 SC가 93%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항암제도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 허주마는 태국에서 93%, 트룩시마도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각각 70%와 61%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별 시장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운 것이 이런 성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신약 개발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R&D에만 약 2,3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주력 분야는 차세대 항암제인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 셀트리온은 2028년까지 총 9개의 후보 물질을 임상에 진입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는 3개 후보 물질이 일상 임상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이후에도 매년 최소 2개씩 임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4분기 제약바이오 업종 반등을 전망하면서 셀트리온을 대표 수혜주로 꼽았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이 매출 1조 원, 영업이익률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연구개발 성과와 글로벌 사업 확대가 동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비롯해서 아세안 시장에 계속해서 좀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해나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와 함께 AI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인 성장세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잠정 집계치가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3%를 웃돌고 블룸버그 전망치 3.1%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미 상무부는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배경으로 수입이 줄고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 점을 꼽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신의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외교적 해결이나 종전 대신 살상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과 가이던스 모두 상향 조정이 됐지만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좀 더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에 좀 못 미쳤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다시금 AI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이유와 함께 시장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53% 상승하면서 좋은 랠리가 펼쳐졌고요.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0.32% 상승하면서 6,500포인트가 이제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좋았습니다. 0.16% 상승했는데요. 사실은 장 출발만 하더라도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우세했는데 점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강력한 힘을 내줬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볼까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0.8% 하락했습니다. 4.2%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0.49%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술주 중심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0.25%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이 러우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불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유가는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만큼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 AI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매출과 가이던스 부분에서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같이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역시나 그래도 강력한 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을 한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0.79%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래도 브로드컴은 좋았습니다. 2.8%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AMD도 0.87% 상승했습니다.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의 호평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AI 프랜차이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브로드컴 쪽으로도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0.5% 상승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1.9%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이 수요가 좀 강력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장중에는 좀 하락불을 켜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상승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 관련해서 이 은행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구글이 또 2% 강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소비재 단에서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긴 했는데요. 역시나 좀 혼조세뿐만이 아니라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와 테슬라, 스노우플레이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20%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는데요.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가이던스 부분에서는 괜찮게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3조에서 4조 달러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요. 5년간 AI에 대한 인프라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 대한 열풍이 거품이 아니다라는 점이 조금은 확인한 듯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이 매출 성장률 역시 좀 50%를 넘었지만 둔화 추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곤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젠슨 황 CEO가 모든 제품이 매진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이번 분기에서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중국형 H20 칩을 6억 5천만 달러어치나 구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액이 6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여기서 350억 달러가 엔비디아의 몫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랙엘 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2026년까지 예약이 끝났고 호퍼칩 역시 빠르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3분기의 전망 또한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좀 우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AI 투자 흐름에는 둔화 조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초대형의 테크 기업들 사업들도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냈습니다. 또 몇몇 반도체 분석가들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했는데요. 특히나 JP모건, 시티, 번스타인 등 주요 월가 은행들도 이 칩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더 있었고요.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으로 1위 기업이니만큼 이 왕관의 무게가 좀 더 무거웠던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하락을 했고 오늘 장에서도 물론 0.7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거품론은 아니다라는 점이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테슬라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차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럽에 7개월 연속으로 판매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7월에는 40% 급락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비아디가 급증하면서 지금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7월에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가 8,837대인데요. 이 1년 전보다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7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의 비아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3,503대로 지금 225%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아무래도 이 친트럼프적인 행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란, 라인업에 대해서 노후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비자
적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아디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 시장 또한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생산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계 브랜드의 유럽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안에서도 친환경 차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등 신모델 효과로 인해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는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등 좀 판매 감소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럽 전기차 안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인기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의 브랜드가 다시금 좀 치고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전기차 수요에 관해서는 조금 불안정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1, 2년 안에 테슬라의 반등 여부가 아무래도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20%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역시 실적에 대해서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깜짝 실적을 내비쳤고요.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회사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좀 AI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분기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11억 4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전망치가 10억 9천만 달러에서 소폭 웃돈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나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또 매출이 찍혔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PS 또한 좋았습니다.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27센트였는데요. 35센트가 나오면서 크게 상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도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넘게 되는 그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더 환호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CEO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모든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일단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3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해석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도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저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AI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에도 함께 덩달아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경쟁 업체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요. 데이터 처리 업체인 데이터브릭스가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성장 모멘텀과 함께 지금 클라우드 안에서의 기반 스토리지 회사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실적으로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같이 덩달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주가 흐름까지도 주의 깊게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2분기에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나왔고요. 고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관련돼서 정확도 테스트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경제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2분기에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바로 GDP에 대한 이 지수가 나왔습니다. 2분기 GDP 3.3% 성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이 된 건데요. 1분기에 비해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더 시장은 안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의 동력을 살펴보니까요. 소비 지출 확대뿐만이 아니라 수익 감소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투자와 수출은 둔화가 되면서 성장세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국내 최종 판매 그리고 소비와 민간 고정 투자를 합친 지표인데요. 1.9% 증가했고요. 속보치 1.2% 크게 상향 조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물가 흐름들도 중요합니다. 일단 PC 물가 지표가 2.0% 상승으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가 안정을 평가할 때 또 중시하는 지표이니만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에 PC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GDP가 성장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우려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반등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만큼 이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용 지표도 한번 볼까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22만 9천 건입니다. 일단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사실은 1분기 때 좀 부담이 되는 숫자들이 찍혀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2분기에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해서 7천 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건전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해고가 급증하는 조짐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앞으로의 상황이 좀 채용에 대해서 좀 더 견조한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면, 해고도 채용도 없는 노하이어, 노파이어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용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해고가 없다는 거에서 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고용시장의 분위기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아직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관세로 인해서 아직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고용에 대한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세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이민 억제까지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도 함께 생각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확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어떤 테스트인가 하고 보니까 AI 검색 도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좀 재미난 결과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9개 모델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 AI 모드뿐만이 아니라 AI 오버뷰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도 있고요. 그리고 클로드와 메타 AI, 그록도 있었고요. 퍼플렉시티뿐만이 아니라 빙 코파일럿까지 이렇게 9개 모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결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이 안에서 세부 항목별로 계속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한 겁니다. 1위가 구글의 AI 모드가 가장 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을 30개를 날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900건 답변을 점수화했는데요. 일단 1위인 구글이 1위가 됐고요. 챗 GPT가 2위를 차지했고 퍼플렉시티가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메타 AI가 최하위에 머물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구글 AI 모드가 그 퀴즈와 최진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빙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료를 검색하는 데 좀 더 유리했고 퍼플렉시티는 이미지 인식에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 GPT는 편향이 적은 답변을 냈다고 하니까요. 함께 좀 체크해서 앞으로의 좀 상황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답변 관련해서는 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시장의 또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용자에 따라서 출처 검증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비판적인 사고들도 가지면서 AI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정확도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테스트가 있는 것 같아서 들고 와봤고요. 계속해서 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 발표도 확인을 했고 지금 GDP뿐만이 아니라 고용까지도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PC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주사도 이제 ROE를 따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댓글입니다. ROE를 의식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댓글인데요. 아무래도 LG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5% 또 급등하는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있는 거고요. 또 중간 배당까지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발표 내용을 보면 핵심은 두 가지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사주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자사주 소각을 보시면 이 LG가 보통주 302주 또 이렇게 약 2,500만 원의 규모를 오가는 내용을 현재 9월 4일부로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소각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그 내용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게 되겠고요. 또 그만큼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겠습니다. 또 특히 LG는 이번의 경우 절반만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아가서 남은 302만 9,581주도 내년부터 전부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조치가 아니라 좀 장기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점이 특히나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중간 배당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한 주당 1,000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총액은 1,542억 원에 달하겠습니다. 배당일 기준으로는 9월 12일 그리고 또 지급일은 9월 26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LG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 정책이 한 단계 정도 조금 더 진화했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당 중간 배당까지 도입을 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9월 12일이고요. 지급일이 9월 26일이니까 이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주당 1,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총 3가지 의미 정도를 가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보시면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LG는 지난해 배당 성향의 하한선을 순이익 50%에서 총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죠. 또 이번 자사주 소각과 중간 배당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조치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뿐이 아니라 신뢰까지 높였다라는 점을 체크해 봤을 때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옮겼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와 그리고 배당에 대한 재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LG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천억 원 규모로 LG전자와 또 LG화학을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LG화학 지분율은 30.06%에서 31.52%, 또 LG전자의 지분율을 따져봤을 때는 30.47%에서 31.76%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회사 배당 수익이 함께 늘어나는데요. 또 이는 다시 LG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주 환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의 흐름까지도 함께 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 LG는 연결 기준 자기자본 이익률을 2027년까지 8에서 최대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LOE는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그 내용을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을 현재 감안해 보면 LG는 현재 목표가 조금 공격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을 넘어서서 그 사이에서 또 기업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과 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사주 소각뿐만이 아니라 첫 중간 배당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 신뢰에 ROE까지 개선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보이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배당 기준일이 9월 12일입니다. 어제 5% 넘는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배당 기준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관련해서는 이때 또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슈까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회사 지분 매입까지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호재라니 드디어 올게 왔다라는 댓글입니다. 중국발 호재다라는 이야기 봤을 때 좀 더 글로벌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고민일까요? 네, 리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어제 장에서 리플이 크게 뛰었는데 구체적인 이슈와 상황도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대표적인 공급망 금융기업 또 링크로지스가 자사의 1조 달러 규모 공급망 금융 플랫폼에 XRP 레저, 즉 XARP를 또 채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링크로지스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공급망 금융 제공업체 중 하나인데요. 이 거래 규모와 또 네트워크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이 한 기업의 채택 그 이상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XRP라는 송금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대규모 금융 생태계의 또 핵심 인프라로 쓰이게 됩니다. 이 XRP의 장점은 잘 알려져 있죠. 사실 빠른 처리 속도, 또 낮은 수수료와 그리고 안정성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중국의 복잡하고 또 거대한 공급망 네트워크와 결합하게 되면서 국경 간 결제, 그리고 무역금융, 실물 자산의 유통까지 금융 전반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기업의 금융 플랫폼에 지금 XRP를 채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관련돼서 시장 반응은 또 어떻게 지금 보였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어제장에서는 리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XRP 가격이 단기적으로 뛰었는데 현재 살펴보시면 또 시세가 3달러가 붕괴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어제장에서 크게 뛰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리플이 또 아시아와 중국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처럼 또 변동장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급등 직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나오면서 가격이 빠르게 흔들렸고요. 또 투자자들의 심리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호재 자체는 분명했지만 단기 시세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XRP의 활용도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확대되면서 가격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가 커질 수 있지만 장기 가치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에 대한 기대감과 또 차익 실현이 함께 엇갈리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높은 변동성 장세가 오늘처럼 나올 가능성이 또 불가피하다라는 시각도 이어집니다.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가격이 급등락이 오고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계속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SRP가 아무래도 지금 중국 협력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더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이 점에 뉴스까지 팔로우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팀코리아 전체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 같아요 라는 댓글입니다. 팀코리아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원전 관련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미국을 찾으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합작 설립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회의 무산의 경우에는 특히나 무산 자체로 넘어서 또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4일 한수원 관계자들이 방미했고 또 25일 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만남이 계획돼 있었지만 사전 협의 과정에서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건데요.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봤을 때 이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또 비용이 늘어나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한수원에 전가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측은 기초 설계만 담당하게 되고 또 설계와 조달, 시공 등의 모든 위험은 한국 측이 떠안으라는 구조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수원은 이 UAE의 바라카 원전에서 공사비 증가로 국제중재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리스크를 앞으로 다시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양측은 협상을 나중으로 미루는 쪽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설립과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요구가 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이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논의 무산을 두고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또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업계 내부에서는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성급하게 합작회사 설립에 나섰다가 또 한 번의 불공정 합의 논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기에 더해서 더 큰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번 제안이 AP1000 기반이라면 한국형 원자로 APR 계열의 이 수주 기회를 담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AP1000은 공급망 대부분이 또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한국 기업의 참여와 또 팀코리아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웨스팅하우스 자체의 경험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과거 AP1000 VC 서머와 또 보글 원전 사업에서 공사 지연과 또 비용 초과로 결국 파산 보호 신청까지 갔던 경험이 있죠. 즉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 원전 건설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하고 한국 측에는 상당한 위협을 떠넘기기로 했다. 그런 내용도 함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회사 설립이 무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슈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좀 장기적인 전략뿐만이 아니라 팀 코리아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을 좀 더 우선시하는 신중한 결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이야기입니다. 사내 생성형 AI를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마지막으로는 펄어비스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사내에서 활용할 생성형 인공지능, 이른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내놨습니다. 자체 AI 가우스와 외부 오픈소스를 함께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내놓은 건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사내에서 만든 AI 모델 가우스를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검증된 외부 오픈소스 AI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안
강화 측면입니다. 2023년에 직원이 챗 GPT의 내부 코드를 입력했다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민감한 정보나 핵심 작업은 반드시 사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우스로는 코딩이나 문서 작성,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고 외부 오픈소스 AI는 아이디어 발굴이나 반복 업무 자동화에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태문 DX 부문장 직무대행도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가우스 최신 버전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이달 안에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추론 모델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삼성은 AI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가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보안뿐만이 아니라 효율을 더욱더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챙기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I 전략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삼성의 메모리 사업에도 AI의 이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은 안으로는 AI를 활용하고 또 밖으로는 반도체 공급이라는 두 가지 축을 확실하게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AI 칩 판매를 다시 추진하게 되면서 삼성이 공급하는 HBM3 출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은 이미 H20에 이 HBM3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수출이 본격화된다면 하반기 물량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차세대 HBM4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에 내놓을 AI 가속기 루빈에는 HBM4가 들어가게 됩니다. 삼성은 업계 최초로 10나노 6세대 일시 공정을 적용했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까지 도입하면서 차별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 삼성의 공급 비중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삼성은 사내 AI 고도화와 또 글로벌 메모리 공급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AI 시대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 안에서는 지금 HBM4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어떻게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사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2나노 공정 양산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삼성은 이 파운드리 쪽도 한층 전략을 진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내년 양상 목표인 2세대 2나노 공정 SF2P인데요. 이 기술은 기존보다 성능은 12% 정도 높이고 전력 소모는 25% 줄입니다. 또 면적도 8%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설계 최적화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기본 단위인 셀 구조가 고정이 돼 있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셀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 설계가 가능해졌고요. 즉 고성능 서버용부터 저전력 모바일 칩까지 한 공정에서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만의 강점도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또 패키징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TSMC가 파운드리에 집중을 하는 반면 삼성은 풀 패키지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수율 안정화라는 과제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이 종합 역량을 무기로 해서 앞으로 시장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내 AI서부터 지금 HBM과 또 파운드리 사업까지 AI 시대에 맞춰서 핵심 기술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판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베트남 자동차 회사인 킴롱 모터스와 전기버스 배터리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북미와 유럽까지 여러 가지 좀 발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이번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협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려는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베트남 푸타그룹 자회사인 킴롱 모터스와 1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버스용 배터리 공급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공급 제품은 46 시리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 모델보다는 출력은 5배, 용량은 6배 이상 향상된 차세대 제품입니다. 이런 고성능 배터리는 배터리 충전 빈도를 줄이면서도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만큼 전기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킴롱모터스는 지난해에만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버스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면서 메이드 인 베트남 전기차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게 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입장에서는 신흥시장 진출과 동시에 또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인데요. 아무래도 베트남 진출에 대해서도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베트남 시장에 좀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베트남 시장에 좀 택한 이유는 성장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큰 전기버스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여기에 신뢰성이 높은 NCM 배터리를 앞세웠습니다. 킴롱모터스가 이 LG 엔솔을 선택한 배경도 바로 안정성과 기술력이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를 찾았던 겁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면 성과가 더 뚜렷합니다. 지난달에는 약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6월에는 중국 체리차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3월에는 폴란드 PGE, 대만의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ESS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즉 베트남 전기버스와 중국의 승용차, 북미와 유럽 ESS까지 시장과 제품을 동시에 넓혀나가면서 글로벌 입지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베트남 안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LG엔솔의 전략을 살펴보면 리밸런싱과 다변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 정체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한쪽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현지 생산 강화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GM과 합작한 공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북미와 유럽에서는 일부 라인을 ESS 전용으로 바꿔서 빠르게 고객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입니다. 9월에는 처음으로 각형 LFP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내구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흐름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존 파우치형과 함께 맞춤형 대응력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ESS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이 되면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북미와 유럽 현지 생산 체계를 먼저 갖춘 기업으로 꼽히게 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둔화를 ESS와 신흥시장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시장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시장이 다시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차별화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현지 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각형의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어떠한 느낌으로 발표가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 많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확산에 따라서도 이 주가 흐름들이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차세대 기대자 붉은 사막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출시가 내년 1분기로 또 미뤄지면서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 어떤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계약은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펄어비스는 독일 미넨 본사의 글로벌 퍼블리셔 플레이온과 손을 잡았는데요. 플레이온은 킹덤 컴 딜리버런스, 데드 아일랜드, 세인츠 로우 같은 유명 PC와 콘솔 게임을 배급해온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
또 전 세계 34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펄어비스는 이 네트워크와 마케팅 경험을 활용해서 붉은 사막 패키지를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판매를 하고 국가별 유통 채널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퍼블리셔 한 곳을 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초기 흥행을 이끌 기반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의 차세대 자체 엔진인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제작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인데요. PC와 콘솔에서 동시에 또 내년 1분기 글로벌 출시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동안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일부 있었지만 이번 파트너십은 글로벌 흥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출시에 대한 준비가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이렇게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배경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연구 개발까지 꾸준하게 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이 R&D 비중이 얼마나 지금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펄어비스는 시장에서 R&D 집약적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1,633억 원 중에서 612억 원 정도를 연구 개발에 투입을 했는데요. 비중이 37.5%에 달합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38.8%였는데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투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들어간 R&D 비용은 구체적으로 차세대 게임 엔진인 블랙스페이스 엔진 고도화에 쓰이고 있습니다. PS5용 레이트레이싱 기술과 또 그래픽 렌더링 품질 향상, 또 사실적인 물리현상 구현 같은 이렇게 차세대 게임에 대한 필수적인 기술들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내에는 모션 캡처실과 3D 스캔 스튜디오, 아트센터와 오디오실까지 다양한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제작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꾸준한 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붉은 사막 같은 대작에서 완성도 높은 그래픽과 또 몰입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펄어비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좀 연기된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예정이 연기가 되면서 좀 투심이 흔들렸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 높게 집중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증권가들의 전망은 또 어떻게 내놓고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펄어비스의 주가가 이 붉은 사막 출시가 내년으로 다시 또 한번 미뤄지게 되면서 3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오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4만 원대에서 내려오게 된 거여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또 이 가격 매력이 커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목표 주가를 4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한 상태고요. 특히나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 반응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중국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이나조이라는 행사에서 붉은 사막이 직접 시연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지 게이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스텔라 블레이드나 또 피해 거짓 같은 한국의 패키지 게임들도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펄어비스는 현금 2,500억 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 과천 사옥이나 아트센터 같은 자산 가치들도 1조 원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접근할 기회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할 점은 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 나오게 될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글로벌 출시 이후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연기로 인해서 투심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증권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로 보입니다. 이 붉은 사막 출시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글로벌적으로 퍼블리셔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연구 개발에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완성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인데요. 내년 출시 이후에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